한지은 에이전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한지은 에이전트는 누가 쓰는 거죠? 한지은 아들? 그러거나 제 남편이 저한테 뭐 물어 혼나기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지은 에이전트는 어떻게 할까?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AI 흐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전문가분들이시죠. 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AI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AI 세일즈 스페셜리스트 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진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드업에서 SRE로 근무하고 있는 백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현님부터. 저는 회사의 서비스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만들고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훈님요. 저는 제가 맡은 기업 고객들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지은님.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 처음 생긴 조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구글 AI 고투마켓 조직에서 한국 고객들이 AI를 정말 잘 쓰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는 세일즈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또 각각 다른 분야를 맡고 계신 세 분을 모셨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또 1화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계속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로봇 청소기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심심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알파고, SF 영화 속에 나오는 스카이넷, 다양하게 떠올릴 텐데 구글러에게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광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구글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그냥 인간 광훈님. 네, 보통의 사람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서비스를 실제 고객께 안겨주는 그런 기술적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주는 생산성 도구다. 첫 번째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공지능이 언어 모델이든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지향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인류 전체가 만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런 설계 방향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도구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위에서 다 개개인과 조직과 어떤 공공의 단체들이 창의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이군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재현님. 네. AI가 최근에 또 2년, 3년 사이에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그죠? 체감하실 텐데 AI가 이미 그 전에 있긴 했거든요. 인공지능 체스를 두기도 했고, 그죠? 인공지능이 퀴즈 대회 나가서 퀴즈 대회 우승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이 AI 대중화 이거 언제를 좀 시발점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AI를 처음 접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2016년 알파고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인상적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시청을 하셨을 텐데 사실 지금은 좀 약간 알파고 이야기하기에는 진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들을 해서 그때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 업계에서 일하면서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STT와 TTS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음성을 만들어내고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고 그 시점에 한번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고 실제 사람의 억양 같은 것까지 다 흉내낼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죠. 그 단계에서 이제 기회를 잡은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진짜 AI를 느끼기 시작한 거는 거대 모델, 생성형 AI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채팅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AI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고 AI를 몰라도 제미나이는 아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하고,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뉘앙스를 읽고 문맥을 읽고 앞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대화하는 애들이 등장을 한 거죠.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대중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강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소개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은 사람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흉내내는 것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패턴에 대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책을 읽듯이 수많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듯이 그것을 학습 정보로 활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키보드나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로 인풋되는 결과적으로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LLM 모델들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의 알고 있는 그 모델이 알고 있는 패턴에는 맞지만 사람의 사고의 패턴에서 어긋나는 대답을 한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한다든지 라는 건 최종 단계에서 사람들이 지도를 해요.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버넌스 레이어 혹은 폴리시 레이어라는 것을 모델 안에 집어넣어서 그 패턴에 대해서 답변할 때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개발자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LLM이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다기보다는 그런 기법의 차이로 보다 더 사람들의 가깝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여전히 텍스트 인풋과 텍스트 아웃풋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글로서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궤도님과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톤, 피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 말을 더듬고 있다, 혹은 헛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거짓말을 지금 상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현재 텍스트 인풋과 아웃풋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AI는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그게 모두 다 텍스트로 바뀌면은 감정을 거기서 패턴화된 책에서 읽은 방식으로 감정이 파악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미세한 뉘앙스라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델 제미나이라는 모델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멀티모달리티를 지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텍스트 인풋하고 아웃풋을 하는 LLM 모델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미디어, 예를 들어서 소리, 음성,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풋을 받아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설계를 해왔어요.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T모달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음성 자체를 집어넣으면 저의 캐릭터라든지 혹은 저의 지금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방금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AGI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진짜 사람 같은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람처럼 이해할 수 있는 AI의 궁극적인 형태일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멀티모달리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잘하는 거는 여러 멀티모달리티를 이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맞아요. 내가 어떤 틀로 말하는 건지, 막 반어법으로 말하는 건지, 내 표정이 어떤지.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사고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리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구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빨리 파악을 하고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또 최초로 이제 멀티모달을 상용화로 그쵸? 적용을 하기도 했고 이 뉘앙스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잘한다. 그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것들을 AI가 또 배운다면은 또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대중들이 직접 체감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게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2035년
네, 이땐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10년 전에 지금 제가 이러고 있을지 잘 몰랐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시대, 좀 약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10년은 알 수 없지만 요런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요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가 나온 지 한 2년? 이 얘기가 나온 지 젠 AI 시대가 이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멀티모달 젠 AI가 작년에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는 예상은 100%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예. 저희가 넥스트 때 제가 이제 넥스트를 보고 와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 강조하는 개념이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LLM 생성형 AI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 LLM을 적용해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행해낼 수 있는 이 에이전트의 시대가 전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어시스턴트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또. 비슷하지만 살짝 다를 네,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어시스턴트죠. AI 어시스턴트가 LLM을 탑재해서 이제 에이전트화가 되고 있는데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예. 그 10년이라고 보면은 요즘 이제 에이전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내에서 업무 생산성을 위한 에이전트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수많은 에이전트를 막 출시를 하셨거든요. 뭐 콜 에이전트, 헬스케어 에이전트, 뭐 커스터머 서비스 에이전트 많이 만드셨는데 저는 에이전트 10년 뒤에는 정말 에이전트를 모두가 쓰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수많은 에이전트를. 나중에 한지은 에이전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네, 우리 보면은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 앱이 막 앱 쓸 줄 몰랐고 지금은 뭐 앱이 몇 개인가요?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제 10년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 진짜 에이전트의 생태계가 막 꾸려져서 모두가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 예. 한지은 에이전트는 누가 쓰는 거죠? 한지은 아들? 그러고는 제 남편이 저한테 뭐 혼나기 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한지은 에이전트는 어떻게 할까? 한지은한테는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잔소리를 대신해주는 에이전트. 비교적 사과를 많이 하는 한지은 에이전트를 쓰는 게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에이전트는 네. 지금 에이전트도 다를 것 같다. 지은님께서 말씀하신 예.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방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발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딥마인드 설립을 지금으로부터 2010년에 설립이 됐어요. 하사비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딥마인드를 설립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20년 내에 AGI를 만들겠다. 는 목표를 가지고 딥마인드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이후에 10년 뒤라면 그 시기가 돼요. 목표라는 게 근데 항상 그렇죠. 도달 가능한 것만 하진 않으니까. 네. 그렇다면 최소한 AGI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수준의 성취가 있다면 10년 뒤라면 인류의 난제를 풀고 있고 과학계의 의문을 해석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인류의 삶에 복된 결과를 얻어서 생활에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의 알파 지오메트리가 기하학 문제, 올림피아드 30문제 25개 증명하잖아요. 이제는 뭐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보다도 AI가 더 뛰어난 지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똑똑해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알파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루트 노드 프로블럼을 해결한 그런 역할로서 노벨상에 후보가 되고 수상을 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루트 노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세분화되어 있는 전공 분야를 넘나들면서 AI가 아마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파폴드는 구글에서 일부 버전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오픈소스로. 통 큰 선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딥마인드 말씀 주셨는데 딥마인드가 이제 이런 자료를 퍼블리사이즈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AGI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준을 AI의 수준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사람의 수준에서 슈퍼휴먼까지 진짜 사람을 능가하는 그 기준점을 갖고서 지금 모델들을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알파폴드라든지 또 다른 모델들은 이미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은 슈퍼휴먼이 나왔는데 일단 AGI는 제너럴 인텔리전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똑똑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는 그 형태의 그
AGI는 아직은 Emerging LLM이라고 Emerging AGI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지금 뭐 2.5 띵킹 모델 같은 경우가 아직은 이제 Emerging하는 AGI가 곧 될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줄넘기하는 인공지능 만들었다. 그러면은 줄넘기만큼은 온 인류보다 그렇죠, 잘해. 잘한다. 근데 얘는 줄넘기만 할 줄 알지. 다 잘해야 돼. 뭐 축구, 농구는 아예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좀 다 같이 할 텐데 네.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지금 이 AI 트렌드 올라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AI 산업 주도하는 플레이어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전략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현님. 일단 여러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는 구글을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외에도 뭐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뭐 그리고 최근에는 딥시크, 뭐 이런 회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또 이제 오픈 소스 쪽으로는 메타의 라마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구글의 슬로건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떨까 싶기는 한데 Responsibility AI라고 이제 책임감 있는 AI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끔 제미나이를 사용하다 보면 답답한 순간들이 좀 와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쾌하게 안 내려주는, 그리고 내가 요청한 거를 그거는 해줄 수 없어, 이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용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사용자가 혼란을 겪을 만한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될 거잖아요. 아까 뭐 에이전트 이야기도 나왔었고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한 AI를 만드는 게 모든 그 AI를 만드는 회사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구글이 아주 잘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성능보다도 일단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구글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플랫폼은 오픈이고 어떤 곳은 폐쇄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들의 기술 역량을 어디까지 오픈해 줄 수 있느냐, 대중들에게. 그래서 그 모델을 오픈한 걸 가지고 누구나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본인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생성형 AI를 만들 것을 지원해 주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과시하는 게 있는 건가요? 과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오픈함으로 인해 가지고 득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저 회사의 기술력은 저기까지 가 있네,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거의 이제 장단점이나 뭐 특장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은 앞으로 AI 시대에 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구글의 제미나이는 안전성이 우선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가치긴 합니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포함해서 AI를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 안드로이드, 뭐 제가 이제 잘 하고 있는 유튜브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생태계 전반에서 확장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런 전략에는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구글은 되게 명확한 AI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딥마인드 뭐 잘 아시겠지만 딥마인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죠. R&D적으로 연구를 해서 AI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모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사실 기업들이나 사용자들한테 서빙하기 전에 저희는 저희 제품에 10억 명 이상의 유저가 있는 제품에 일단은 이 AI 모델을 인베드해서 일단 스케일러빌리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맵스라든지 지메일에 예전부터 사실 제미나이가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AI가. 저희는 2016년부터 AI 퍼스트 회사라고 얘기할 만큼 사용자들이 몰랐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자동화되는 기술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메일 쓸 때 자동으로 완성도 해주고 이처럼 이제 10억 명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일단 구글의 AI 기술을 한번 써봅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사용자 피드백도 받고 한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됐을 때 저희는 구글 우리는 오픈 소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서 커뮤니티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B2B 향으로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
제품에 이 기술들을 다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련의 AI 엔진이 있는 거예요. R&D부터 시작해서 저희 제품에 활용을 해보고 또 저희 제품 자체가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잘 이 AI 기술들을 반영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B2B 영역까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 AI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긴 하죠. 네.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전략을 갖고 이 프로토콜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광우님? 그 저희들 여러 가지 AI 개발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개발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라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됐던 그런 기술들이 지은님께서 언급해주신 이런 생산성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주 쓰고 있고 늘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조금씩 반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내용들을 저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전 조사할 때 콘텐츠 뭐 공부하거나 할 때도 많이 쓰고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봐야 되니까 논문 같은 건 요약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것도 심지어 그냥 하던 거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너무 깔끔하고 네. 특히나 또 엑셀 할 때도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도 뭐 이런 폼에서 정리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만 잘 쓰면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 준다. 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뭐 좀 장황하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좀 물어보다 지치면 좀 짜증나서 짧게 물어보거든요. 그래도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야 이게 뭐야? 엉망이야. 이래도 이제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다시 뭔가 어떻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야. 제가 굉장히 또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일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보다 훨씬 잘 쓰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업무 현장에서의 좀 생산성. 정말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AI를 써서 업무를 하실 때 반응이나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미나이 없이는 일을 못하죠. 거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님 가능하세요? 써보신 분들은 예. 사실은 저희가 그 뒤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써보신 분들은 이제 롤백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가장 큰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죠. 저희가 제미나이를 이제 다 탑재를 했어요. 워크스페이스 기능에. 그래서 제미나이 기반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양한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기능에 제미나이를 이제 다 인베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이게 AI인지 모를 정도로 매끄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없기 때문에 사실 워크스페이스 쓰시는 고객들은 너무나 느끼셨을 것 같고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LM이라고 네, 많은 분들 이미 쓰고 계셨을 텐데 노트북 LM 한번 써보시면은 다른 거 못 쓰시죠. 그리고 제가 많은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걸로 이제 논문 다 넣으시고 그럼요. 바로 질의하시고 숙제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AI 없이는 연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방금 언급해주신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 저기 학계에서 널리 환영받는 이유가 자기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기 위한 그 사전 단계를 짧게 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지금 궤도님 같은 경우에 전공했던 그곳에 읽어야 될 수많은 논문들이 있으면 어느 논문에 집중해서 내가 읽어야 될지 판단할 때까지는 수많은 논문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줄여서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미리 찾아준다면 나의 그 학술적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만 보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런데 이제 사실 요 논문의 전반적인 과정이랑 결과가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뭔 말하는 건지 알겠지만 과거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이 연구는 뭐가 다른 거지라는 걸 궁금한 거죠. 네. 요럴 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영향을 발휘하는데 이제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막 다 뭐 찾고 뭐 하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
사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네. 결과를 얻잖아요. 네. 같은 AI를 쓰면서도 누군가는 굉장히 잘 쓰고 좋은 결과를 빨리빨리 얻어내는데 누군가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이런 부분은 왜 생기는 걸까? 아마 대부분 이 질문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언어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그 LLM에게 얼마나 잘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너의 역할을 주어주고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이제 이런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제 생각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 그 나오는 결과물을 내가 필터링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과학적 사고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환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환각에 대해서 이건 진실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해요. 개발을 할 때 예전 같으면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네. 질문을 올리고 답을 얻는 커뮤니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내가 필요한 문제를 찾아서 그 답변을 본 다음에 이 답변이 나한테 적용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알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때도 구분을 잘 못했어요. 무조건 복붙. 네, 무조건 복붙이었습니다. 안 돌아가죠. 네, 안 돌아갑니다. 예. 안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뭐 OS가 다를 수도 있고 뭐 플랫폼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또 안 돌아간다고 또 글을 올리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 답변이 채택받은 거야 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죠. 예. 근데 이 LLM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답변 나온 걸 고지고대로 믿고 예전에도 지금 좀 전에 스택 오버플로우 예를 들었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생성형 AI의 답변에 대해서 필터링을 잘 해서 뭐 적용할 거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을 거 버리고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반복이 돼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LLM을 이용하는 사람의 배경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기는 계속 갈고 닦아야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나온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도 중요하다. 네, 그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걸 못하더라도 내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AI 쓰면서 뭐 지금 말씀 나온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많이 줄었어요. 제미나이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AI들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구글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계시는지. 일단 뭐 할루시네이션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른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우리 사람의 그 뇌의 인지 상태를 보면 실제로 어떤 물건을 바라보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뇌에선 벌써 그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볼 대상을 무엇일지 이미 뇌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죠. 네네. 이거 알고 계세요? 궤도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갈증 날 때 물 마시잖아요. 네. 물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바로 해소되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물이 들어가서 갈증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걸리는데. 이 물이 들어왔다는 걸 센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입안에 물을 삼키는 순간 갈증이 해소됐다고 느껴요. 맞아요. 뇌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얘는 곧 해소될 거니까 지금부터 해소시키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환각 현상은 인류 사회에서 항상 있어 왔고 모든 동물들도 겪고 있는 비슷한 네. 원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할루시네이션 이게 사람들한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기계니까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LLM 모델,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 모델들이 지금으로서는 사람의 행동 패턴, 그다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명의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학습한 결과이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입력한 값 혹은 우리가 인터랙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음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LLM 모델이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게 2017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네, 발표되고 맞아요. 나서부터잖아요. 저희 구글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러면서부터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
모든 단어들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벡터 값을 입력하고 연관관계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 LLM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다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를 숫자로서 벡터로서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 와중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게 어떤 나를 속인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건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그런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채택하는 곳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더 많은 패턴을 인식하면 돼요.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모델을 학습시키면 이런 할루시네이션의 결과가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지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재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미나이가 어떤 문제는 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버넌스 모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거나 편견을 없애거나 혹은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기업형 모델에서는 RAG를 사용한다든지 그라운딩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더보드가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그 레이스를 측정하는 리더보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미나이가 되게 높은 랭킹이에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없다, 적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강호님 말씀 주셨는데 그라운딩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레그의 개념을 저희는 그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중에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모르는데 지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뭐 뉴스가 떴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죠. 아니면 1시간 전 모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LLM한테 실시간적인 정보를 가장 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구글이 했고 구글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입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에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 서치에 있는 그 인덱싱 정보를 활용해서 LLM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미나이가 이게 내가 충분히 아는 질문인지 아니면 구글 서치를 한번 돌려서 서치에 있는 정보를 활용할지 내 판단을 하고 나서 구글 서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완해서 답변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제미나이 모델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었고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저희가 서치로 작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넥스트에서 업데이트된 거는 이제 맵스, 구글 맵스에 있는 데이터도 그라운딩을 쓸 수 있게 되고 정말 반가운 소식은 이제 연내에 유튜브에 대한 데이터 소스도 그라운딩을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왜냐 요즘 제가 젠지는 아닌데요. 예. 젠지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라고 해요. 맞나요? 예. 그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그라운딩에서 쓴다라는 거는 되게 엄청난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유튜브를 검색하는 이유가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학습하기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특히나.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텍스트 기반의 어떤 뭐 대화나 글로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굉장히 좀 좋은 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우리가 원래는 이거 할루시네이션 현상 딱 보면은 야, 이거 검색해서 확인해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AI가 해준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그라운딩 기술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제 써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써봤어요. 그러더니 응답을 줄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질문을 했던 게 어떤 뭘 검색하신 질문이었냐면 거죠? 오늘의 대한민국의 뭐 탑 10 뉴스를 알려줘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검색어에 폭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위에. 그래서 그 아마도 그 세이프티 필터가 필터가 동작을 해가지고 답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구글의 슬로건 책임감 있는 AI구나. 근데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약간 폭탄만 다른 단어로. 그러면 그 진실을 해체하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쪽만 빼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탑 10이면 순위에서 빼는 거죠. 죄송한데 3위는 비밀입니다. 넘어가 4위로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형평의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빼는 거 자체가. 네. 근데 또 구글이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폰시블 플러스 팩추얼리티를 너무 중시해요. 우리가 서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을 명확하게 맞아요. 전달한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그라운딩에도 구글 서치 쓰시면 사이테이션을 필수로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답변이 왔을 때 어떤 소스에서 내가 믿을 만한 소스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인간의 이제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구글 서치를 기반으로 이런 답변을 줬는데 이걸 내가 신뢰하고 100%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더 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움도 우리가 그라운딩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풀스택 프로바이더라는 게 구글의 AI의 장점인 것 같아요. 고깃집인데 상추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돼지도 키우고 있고 상추도 다 키우고 상추. 씨도 다 뿌리고. 상추는 쉽잖아. 근데 여기는 돼지도 키우고 있고 고추장도 담그고 있고